저희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법 공부를 한 변호사들도 네. 실제로 처음 이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보통의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가면 정말 뭐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탁 집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가압류가 있으면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계약서랑 등기부등본을 딱 먼저 보시게 되면 멘붕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쵸. 이사하시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변TV의 배워라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을 네. 변호사님 이름으로 네네. 변호사님이 직접 부동산에 가셔서 네.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언제 처음 체결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제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처음 체결한 게 제가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였어요. 그러면 거의 서른 정도 됐었을 때. 30 되기 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또 고향이 먼 부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룸을 얻어야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을 제가 혼자서 알아보러 다니면서 부동산 가서 월세 계약을 처음 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님 언제 그러셨나요? 저는 계속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는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겪어보셨겠지만, 아니,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한 거랑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갔는데, 느껴지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저는 심지어 제가 처음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저는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더니 맞아요. 법대를 나오고 로스쿨을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되게 어리버리하더라고요. 막상 체결하려고 하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맞아요. 네. 그 문제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법대에서는 당연히 안 가르쳐주고 심지어 로스쿨에서도 안 배운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희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법 공부를 한 변호사들도 네. 실제로 처음 이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죽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 계약, 전세 계약을 처음 체결하시는 우리 사회초년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네. 우리 월세, 전세 계약할 때 우리 계약서 작성할 때 이거는 꼭 확인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사회초년생들께서 이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가시면 보통은 월세 계약이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금, 두 번째는 월세, 세 번째는 계약 기간인데요.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그 보증금을 이제 달라고 하는 사람의 계좌가 임대인 명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간혹 그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할 때부터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계약을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임대인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계약금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3불인지 9불인지 좀 체크하셔서 나중에 나오실 때 계산할 착오 없으시게 해서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보면 계약서에 그 관리비가 네.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관리비 관련해서도 좀 주의할 게 있을까요? 보통 월룸 같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관해서 계약서에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계약서에 명백하게 관리비 얼마라고 넣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계약서에 관리비가 얼마라고 딱 명시적으로 박아놓은 경우에는 그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관리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내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항목이 있다면 그것도 무엇인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관리비를 계약서에 따로 기재를 안 했는데 막상 한 달치 월세를 내고 나서 관리비를 내라고 연락이 왔다 하면서 관리비를 폭탄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그 사회초년생들이 계약하시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일부 이제 건물주나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이 알면서도 고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고 아니면 원래 이 물건이 월세는 낮고 관리비는 높은 이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함구를 하신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부동산 가시면 막 사회초년생들은 정신이 없어요. 막 부동산 아줌마가 옆에서 뭐 임대인이 너무 엄청난 재력가다, 이 주변에 건물이 10채가 있다, 막 너무 안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오늘 딱 찍어드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돼요. 네. 변호사님, 그러면 좀 궁금한 게요. 계약서 관련해서는 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부동산에 계약하러 가면 계약서도 주시고 등기부등본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해요. 음. 이 등기부등본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또 유념하면 좋을까요?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부동산에 그 원룸 월세 계약을 하러 갔을 때도 되게 막 혼란스러웠거든요. 맞아요. 보통의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가면 정말 뭐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탁 찍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부동산에서 보통 등기부등본을 제공을 해줄 텐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부동산 가시기 전에 본인이 계약할 주소지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한번 떼보세요.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가압류가 있으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에서도 중개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을 중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일이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가압류가 있으면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법적인 이유는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여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근저당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저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못 받게 돼서 이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이 근저당이 앞서서 배당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의 그 금액이 너무 시세에 비해서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한 번쯤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요. 간혹 집주인들 중에 보증금을 받아서 그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 이유가 이제 임대인분들이 내 보증금을 받아서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은행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이제 만약에 그 집이 꼭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 집이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을 잔금까지 다 치르고 그와 동시에 근저당이 말소가 된다면 이제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이사 가는 것은 좀 법적으로는 뭐 완전히 아주 클리어하다진 않지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뭐 좀 줄어들 수는 있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101호 따로, 102호 따로, 네. 103호 따로 이렇게 각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건물이 통째로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근데 일단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해보시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집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거 삽 건물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근데 이런 집합 건물들은 등기부를 떼보면 주소가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나중에 내가 혹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101호에서 내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102호가 경매 넘어가든 말든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맞아요. 나는 네. 101호에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임차인이고 내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그 101호가 경매 넘어가서 그 낙찰된 대금의 일부를 내 보증금으로 배당받고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안에 들어가 보면 칸이 나눠져 있어. 분명히 101호, 102호, 103호. 근데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 등기부가 따로 안 나오고 그냥 건물 하나가 통째로 등기부로 나오는 거예요. 토지 주소로만.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는 101호 임차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보증을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 101호만 뚝 떼서 이것만 경매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전체가 통으로 경매에 넘어간 다음에 그 건물에 있는 전체 세입자와 내가 나눠서 가져야 돼요. 맞아요. 네. 그 낙찰 대금을 나눠서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오롯이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험하죠, 이런 네, 경우에는. 그쵸. 왜냐면 이때 배당 순위라는 거는 나보다 먼저 이사 온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겉으로는 안에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101호, 102호, 103호 나눠져 있었고 나는 101호에 분명히 임차를 했는데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 건물 하나가 통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나는 102호, 103호에게 이미 보증금을 주고 남은 돈이 있어야 나에게까지 배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 아닌 이런 일반 건물은 가급적 피하시는 편이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네. 제가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계약서랑 등기부등본을 딱 먼저 보시게 되면 멘붕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딱 봤는데 등기부등본을 딱 봤는데 뭐가 막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 압류, 가압류, 뭐 저당권, 근저당권. 그러면 저희 같은 사실 법률가도 이게 지금 어떤 권리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분석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바로 계약을 체결하실 게 아니고 등기부 등본을 갖고 가까이 있는 변호 상담을 가셔서 내가 이 집에 지금 등기부 등본상 상태가 이러한데 계약을 해도 되는지 간단하게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여러분의 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거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든가 이런 일은 평생 한 번도 절대 생기면 안 되는 큰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생겨버리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사실 많은 경우에 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고. 그쵸. 근데 그 돈을 잊어버릴 위기에 처한다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아찔하고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인데 그냥 차라리 사전에 좀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애매하거나 좀 헷갈린다 하는 부분들은 요새 변호사 사무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열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냥 차라리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받아서 판단하시는 편이 나중에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간혹 이런 것도 상담받으러 가도 되나요? 하는 분들 계시는데 웰컴이니까 항상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막 글 찾아보면 이사하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꼭 받아라 네. 뭐 이런 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사실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전입신고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입신고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대항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검색하시다 보면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딱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이 집을 사긴 했는데 너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새로 바뀐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그쵸. 그럴 경우에 내가 새로 바뀐 그 집주인에게 아 싫어. 나 임대차 계약 끝날 때까지 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나 여기 있을래. 나 못 나가. 나 안 나가도 돼. 라고 하고 계속 지낼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에요. 그렇구나. 말 그대로 이제 바뀌어도 내가 내 계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관해서도 이 확정일자가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확정일자가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언제 사용되냐면은 아무 일 없이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내가 보증을 받고 나오면 확정일자는 사실 쓸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안 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은행을 가면 이제 대기표를 뽑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순서에 맞게 내가 가서 이제 은행 창구 가서 볼일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은행에 갔는데 내가 대기표를 안 뽑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은행이 문 닫기 직전에 마지막 손님이 가실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기다린다고 내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맞아요. 영업시간이 끝나면 못 보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는 이 경매 절차에서의
번호표와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못 줘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법원이 그 집을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이제 임대인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받아가야 할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어떤 순서로 받아갈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예요. 내가 번호표를 꼭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뭐 내가 이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그 집을 판 대금에서 내가 배당받을 그 순서가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번호표를 딱 꼽아 놓으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법원이 이 집을 판 돈으로 임대인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내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다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나한테 조금 주는 것이고 남는 돈이 없으면 그마저도 나는 아예 배당을 못 받고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쉬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사하시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김 변호사님과 함께 인생의 첫 부동산 계약에서 실수하지 않고 똘똘하게 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체결할 때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일 뿐이지만 만약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스스로 숙지를 하고 계시고 내가 노력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헷갈린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리스크를 줄이시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면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계약서를 잘 쓰자. 두 번째,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잘 보자. 네. 세 번째, 이사하고 난 다음에는 전입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자. 네, 오늘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여변TV의 배워라 김정현 변호사였습니다. 또 만나요.